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중환자실의 창백한 형광등 아래 서 있는 한서연에게 그 빛은 닿지 않는 먼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기계적인 비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병실 안에서 서연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여동생 서아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고작 15살밖에 되지 않은 동생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은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건넨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아의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한계점에 도달했기에 24시간 이내에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의사의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는 서연의 가슴을 날카로운 흉기처럼 파고들었고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동생 앞에서 무너질 수 없어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해 당장 필요한 돈은 서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식당 설거지를 전전하며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액이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빚을 갚느라 이미 살고 있던 작은 전세방마저 빼야 했고 친척들은 연락조차 닿지 않거나 고아나 다름없는 자매를 귀찮은 짐짝 취급하며 외면한 지 오래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지만 그곳에 찍힌 숫자는 절망적일 만큼 초라했다. 은행 대출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사채업자들조차 담보 없는 학생에게 돈을 빌려줄 리 만무했다. 세상은 돈이 없는 이들에게 철저하게 잔혹했고 서연은 이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동생과 단둘이 고립된 듯한 처참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병원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 앞에서 서연은 차가운 캔커피를 손에 쥔 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져가는 네온 사인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아 있는 헬리오스 그룹의 본사 타워였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이자부와 권력의 상징인 그곳은 마치 신들이 사는 성역처럼 보였다. 서연의 머릿속에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손님들이 두고 간 경제 주간지 표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 표지에는 헬리오스 그룹의 젊은 대표 강민준의 사진이 실려 있었고 그에 대한 기사는 냉철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경영자라는 평가와 함께 그가 거래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철저한 성과주의자로서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반드시 회수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세간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계약할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서연에게 그 소문은 두려움이 아닌 일말의 희망으로 다가왔다. 만약 그가 소문대로 철저하게 이익과 교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동정심 따위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오히려 거래를 제안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잃을 것이라고는 비참한 목숨과 자존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설령 불 속으로 뛰어드는 무모한 짓이라 할지라도 멈출 수 없었다. 서연은 병실로 돌아가 잠들어 있는 서아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며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노라고 속으로 맹세했다. 낡은 학생 가방에 신분증과 재학 증명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를 챙겨 넣은 그녀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빗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시며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가져왔지만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병원에서 헬리오스 타워가 있는 강남의 중심가까지는 버스로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고
서연은 젖은 교복 차림으로 버스에 올라타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을 바라보는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헬리오스 타워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의 크기에 잠시 숨을 멈췄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마천루는 빗줄기 속에서도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고, 정문 앞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며 서 있었다. 평범한 여고생이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곳을 바라보며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 면담을 요청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강민준 대표가 워커홀릭이라 밤늦게까지 회사에 머물며 새벽이 되어서야 퇴근한다는 기사 내용을 기억해낸 서연은 그가 나올 때까지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자정을 훌쩍 넘겼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서연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퍼부어댔다. 젖은 교복은 무겁게 몸을 짓눌렀고 으슬으슬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 때마다 근처 화단 뒤나 기둥 뒤로 몸을 숨기며 가슴을 졸여야 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공포감을 극대화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연은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동생은 죽는다는 생각 하나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지도 모르는 이 밤의 끝을 보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지하 주차장에 차단기가 올라가며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빗길 위로 모습을 드러냈고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 차가 강민준의 차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몸을 던져 차가 지나가려는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으며 차가 급정거했고 서연은 범퍼 바로 앞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이 부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고 차를 향해 똑바로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거세게 뛰었지만 그녀의 두 발은 땅에 밝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며 우산을 쓴 운전기사가 튀어나와 서연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느냐는 거친 욕설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지만 서연의 시선은 운전기사가 아닌 굳게 닫혀있는 뒷좌석의 짙은 틴팅 유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소리쳤다. 강민준 대표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갈라져 있었다. 운전기사가 다가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길 밖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차 문 손잡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뒷좌석의 창문이 소리 없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차가운 빗방울이 들이치는 차 안에서 서늘하고 무심한 눈동자가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날카로운 턱선과 냉소적인 표정을 가진 남자 강민준이었다. 그는 빗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여고생을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무감각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동정도 서려있지 않았고 오직 귀찮은 불청객을 바라보는 듯한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에 젖은 손으로 교복 치마를 꽉 쥐며 마지막 용기를 짜냈다. 민주는 창밖의 소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늦은 밤 비를 맞으며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미치광이들은 종종 있었지만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이 이런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겁에 질린 짐승처럼 떨고 있으면서도 그 눈동자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또렷하게 살아있는 빛을 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구걸이나 동정을 바라는 눈이 아니라 무언가 거래를 하러 온 사람의 결연한 눈빛이었다. 민주는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그 눈빛에 흥미를 느꼈고 운전기사에게 손을 들어 제지하는 신호를 보냈다. 기사가 당황하며 물러서자 민주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물었다. 목숨을 걸고 차를 막아선 이유가 고작 돈 몇 푼을 구걸하기 위함이라면 지금 당장 꺼지는 게 좋을 거라는 경고와 함께였다. 서연은 빗물이 입안으로 흘러들어와 짠맛이 느껴졌지만 굴하지 않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러 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자신에게 투자해 달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 동생의 수술비가 필요하지만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담보로 내놓겠다는 서연의 말은 터무니없으면서도 도발적이었다. 젖은 교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성적 증명서와 수상 내역을 꺼내 빗물에 젖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가리며 내미는 그녀의 행동은 처절했지만 동시에 비장하기까지 했다. 민주는 빗물에 젖어가는 종이 뭉치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하고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민주는 차문을 열고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고급 수트가 빗물에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젊고 위험해 보였으며 몸에서 풍기는 서늘한 향기가 빗냄새를 덮을 정도로 강렬했다. 그는 서연이 내민 종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시선을 맞췄다. 인생을 담보로 건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나 떠드는 거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 같았다. 서연은 그의 손길에 몸이 굳었지만 눈을 피하지 않고 18년 인생을 걸고 맹세한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들은 민주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차 뒷좌석으로 밀어넣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연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는 따라 타며 문을 닫았고 운전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오는 차 안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빗속보다 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젖은 몸이 최고급 가죽 시트를 적시는 것이 신경 쓰였지만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차가 빗길을 뚫고 다시 헬리오스 타워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이것이 구원이 될지 아니면 파멸의 시작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차량은 타워의 비밀 엘리베이터와 연결된 전용 구역에 멈춰 섰고 민주는 내리자마자 서연을 데리고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서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몰골이물에 빠진 생쥐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저었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집무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고독한 왕이 머무는 성과도 같은 곳이었다. 민주는 책상 뒤에 앉아 서연에게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턱짓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수건과 따뜻한 차를 가져오라고 짧게 지시한 뒤 서연을 향해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하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름이 무엇인지, 부모는 어디 있는지, 왜 하필 자신을 찾아왔는지 묻는 그의 태도는 면접관보다 더 까다롭고 형사보다 더 집요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며 자신의 사정과 헬리오스 그룹에 대한 조사 내용, 그리고 민준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근거로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팩트 위주로 말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민준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보통의 여고생이라면 울며불며 매달렸을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는 서연의 모습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은 쉽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서랍에서 계약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너의 그 알량한 성적표나 미래의 가능성만으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감당할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서연에게 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가를 요구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은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관리하고 절대적으로 입을 다물 수 있는 그림자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학교를 다니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자신을 위해 써야 하며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발설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다. 서연은 계약서의 조항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지만 서아의 수술비 전액 지원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자유쯤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볼펜을 집어들고 계약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정자체로 서명했다. 종이 위를 달리는 펜촉의 소리가 정적을 갈랐고 그 서명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서막이었다. 민주는 서명된 계약서를 집어들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즉시 병원에 수술비를 송금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참아왔던 눈물이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서연을 바라보는 민준의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혐오했지만 눈앞의 소녀가 흘리는 눈물은 패배자의 비굴함이 아닌 극한의 안도감에서 터져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고급 티슈 상자를 뽑아 서연의 앞으로 무심하게 던져주었다. 티슈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팔짱을 낀 채 서연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라는 눈짓을 보냈다. 거래는 성사되었고 자신은 감정적인 드라마보다는 효율적인 일 처리를 원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티슈를 집어 눈물을 닦아내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책상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다. 민주는 서연이 감정을 추스르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에 내심 놀라워했다. 보통의 또래 아이들이라면 충격과 안도감에 휩싸여 한참을 울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횡설수설했을 테지만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빠르게 냉정을 되찾고 있었다.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스마트키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듯 던졌다. 그것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거주한다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 펜트하우스의 출입키였다. 민주는 서연에게 내일부터 그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며 그 집은
자신이 유일하게 가면을 벗고 쉴 수 있는 공간이자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 성역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그는 자신의 집안 사람들조차 그곳의 비밀번호를 모르며 청소부나 관리인조차 자신이 없는 시간에는 절대 들이지 않을 정도로 보안에 예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연은 스마트키를 집어들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단순한 가사 도우미의 역할이 아님을 직감했다. 민주는 서연에게 요구하는 것이 청소나 요리 같은 육체 노동이 주가 아니라 집안의 보안 유지와 서류 정리,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완벽한 차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 특히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친척들이 심어놓은 감시원들이 도처에 깔려 있음을 암시하며 믿을 수 있는 외부인이 필요했다고 털어놓았다. 서연은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고등학생이기에 오히려 그들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역으로 가장 안전한 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준의 계산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비밀 유지 서약에 목숨을 걸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잠시 후 서연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는 서아의 담당 의사였다. 서연은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흥분되어 있었다. 익명의 후원자가 거액의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을 입금했으며 해외에서 초빙된 심장 전문의가 내일 오전 바로 수술을 집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하려 했지만 민준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는 이것이 선의가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감사는 결과로 보여달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당장 병원으로 가서 동생을 보고 짐을 챙겨 나오라고 지시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짓누르던 절망과 어둠은 사라지고 거리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 뒤에는 민준이 말한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서아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동생은 살 수 있었지만 자신은 동생의 곁을 떠나 낯선 남자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서연은 서아의 손을 잡고 잠시 작별 인사를 속삭이며 언니가 꼭 성공해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그녀는 간단한 짐을 챙겨 병원을 나섰고 병원 로비에는 이미 민준이 보낸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하고 경비가 삼엄한 부촌으로 진입했고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들이 위압감을 조성했다. 정문의 경비원들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거수경례를 하며 문을 열어주었고 차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민준의 집은 현대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요새와도 같았으며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한강과 서울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삭막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작은 여행 가방을 손에 쥐고 웅장한 현관문 앞에 섰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닌 서늘한 공기청정기 바람과 고요한 정적뿐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을 맞이한 것은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강민준이었다. 그는 편안한 홈웨어로 갈아입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집안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서연이 머물게 될 방이 있었고, 2층은 민준의 침실과 서재, 그리고 개인 체육관이 위치해 있었다. 그는 2층은 자신의 허락 없이는 절대 출입 금지 구역임을 엄명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계약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집안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서연의 방과 화장실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예외로 두었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지시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서연이 안내받은 방은 그녀가 살던 전세방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침구류가 갖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내다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이 안락함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주인이 키우는 새에게 제공하는 화려한 새장과 다를 바 없었다. 짐을 풀고 옷을 정리하면서 서연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두꺼운 매뉴얼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입주자 수칙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내용을 펼쳐보니 민준의 식사 취향부터 시작해 옷, 정리법, 청소, 구역별 주의사항, 그리고 외부인 방문 시 대응 요령까지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그 세밀함과 깐깐함에 서연은 혀를 내둘렀지만 한편으로는 이 남자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이 짐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민주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나온 것을 알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내일 아침 6시까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메뉴는 간단한 한식이나 샐러드로 하되 커피는 반드시 에스프레소 더블샷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문이었다. 서연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주방을 둘러보았다. 냉장고는 최고급 식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손을 댄 흔적이 거의 없어 보였고 조리 도구들은 마치 전시품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이 집에서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자신이 이 차가운 공간에 숨결을 불어넣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서연은 낯선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은 높고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지만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했다. 그녀는 문득 2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민준 역시 잠들지 못하고 서재를 서성이는 듯했다. 서연은 낮에 민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적이라는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닌 듯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후계자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암투 속에서 그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독하고 위험한 삶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내일부터 시작될 전쟁 같은 일상을 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연은 눈을 떴다. 낯선 환경 탓에 깊은 잠을 자지는 못했지만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넓은 주방은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서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익힌 요리 실력을 발휘해 정갈한 밥상을 차려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삭막했던 공간이 조금은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졌다. 정확히 6시가 되자 2층 계단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민준이 내려왔다. 그는 식탁 위에 차려진 아침상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자리에 앉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반응을 살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민준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숟가락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식사를 이어가는 모습에서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민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맛이 나쁘지 않다는 무미건조한 칭찬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격려가 되었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에게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이 적힌 메모지를 건넸다. 거기에는 집안 청소뿐만 아니라 서재에 있는 특정 서류들을 파쇄하고 정리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는 서재 출입을 허락하면서도 절대 내용을 읽지 말고 제목만 확인하여 분류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민준이 출근한 뒤 서연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메모지에 적힌 대로 청소를 시작했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으며 집의 구조를 파악해 나갔다. 청소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2층 서재로 올라간 서연은 그곳에 엄청난 규모에 압도되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은 헬리오스 그룹의 방대한 업무량을 짐작게 했다. 민준이 지시한 서류들을 분류하던 서연은 우연히 책상 구석에 놓인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준이 부모님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액자 유리는 미세하게 금이가 있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민준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와 상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교복으로 갈아입고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민준과의 계약 조건 중 하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운전기사를 배정해 주었지만 등하교 시간 외에는 절대 개인적인 용무로 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에 도착한 서연은 친구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다. 갑자기 결석한 이유와 고급 세단을 타고 등교한 이유에 대해 묻는 친구들에게 서연은 친척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수업 시간 내내 서연은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민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필기를 하고 공부에 매달렸다. 그녀의 이중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다시 가사 도우미의 역할로 돌아갔다. 저녁 준비를 하고 민준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지루했다. 밤늦게 귀가한 민준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연에게 인사를 건네기보다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그를 위해 따뜻한 차와 과일을 챙겨 서재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짧은 대답에 문을 열고 들어간 서연은 민준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사회 소집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고 서연을 보자 급히 전화를 끊었다. 민준의 눈빛은 매서웠고 서연은 자신이 들어오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민준은 서연에게 쟁반을 놓고 나가라고 손짓했지만 서연은 문을 닫기 직전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헬리오스 그룹의 지분 구조도였고 특정 이름에 붉은색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서연의 뛰어난 기억력은 그 이름을 순간적으로 뇌리에 각인시켰다. 최기석 전무, 바로 민준의 숙부이자 그룹의 2인자였다. 서연은 방문을 닫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다가올 전쟁의 예고편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의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살얼음판 같은 전장 한복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 또한 더 예리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서연은 서재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다가 찢어진 메모 조각들을 발견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았다.
완성된 메모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과 날짜, 그리고 약속 장소로 보이는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민준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누군가의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메모 내용을 휴대폰에 기록해두고 조각들을 다시 흐트러뜨려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다. 서연은 이제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존재를 넘어 민준의 생존을 돕는 파트너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 서연의 귓가를 때렸다. 서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던 서연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규칙적인 심전도 그래프를 그리며 잠든 동생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의사는 기적에 가까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안심시켰지만 서연은 그 기적이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자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병원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현실은 꿈만 같았지만 그 대가로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서연은 동생의 평온한 얼굴을 눈에 담은 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감옥인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에게는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철저 하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의 저택에서의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학교에 다녀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집안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해야 했다. 그녀는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민준의 결벽증에 가까운 성향을 맞추기 위해 매일 쓸고 닦았으며 그의 불규칙한 귀가 시간에 맞춰 언제나 따뜻한 식사와 다림질된 셔츠를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이 거대한 집을 채우고 있는 절대적인 고독이었다. 민주는 집에서도 좀처럼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쉴 때조차 태블릿으로 해외 주식시장을 체크하거나 암호화된 문서를 검토하며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하고 있었다. 서연은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이 그를 보호하는 갑옷이 아니라 그를 고립시키는 족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받은 서연은 평소보다 꼼꼼하게 서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서재는 민준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공간이었기에 서연은 책상 위에 서류 위치 하나조차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였다. 책상 위 먼지를 털어내던 서연의 손이 멈춘 것은 앤티크한 지구본 장식품 아래를 닦을 때였다. 미세하게 긁힌 자국이 바닥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평소 물건의 위치를 강박적으로 고정해두는 민준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러운 흔적이었다. 서연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지구본을 들어 올려 바닥을 살펴보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받침대였지만 바닥 펠트지 마감이 미세하게 뜯겨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펠트지 틈새를 조심스럽게 벌려보았고 그 안에서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전자부품을 발견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도청 장치였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집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민준이 신뢰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여야만 했던 사람 중에 있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지난주에 정기점검을 명목으로 다녀간 보안업체 직원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헬리오스 그룹 계열사의 보안팀이었지만 민준의 숙부인 최기석 전무가 관리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서연은 도청 장치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지구본을 원래 위치에 정확히 내려놓았다.
지금 당장 제거하는 것보다 민준이 돌아왔을 때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한 민준은 평소보다 더욱 지쳐 보였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서재에서 발견한 사실을 보고했다. 처음에는 서연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민준의 눈빛이 도청장치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맹수처럼 돌변했다. 그는 물잔을 내려놓고 서연을 앞세워 서재로 향했다. 서연이 지구본을 들어올려 숨겨진 장치를 보여주자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장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가에 비릿한 냉소를 띄었다. 집안까지 감시의 눈길을 뻗친 친척들의 탐욕스러움에 치을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작은 흔적을 찾아낸 서연의 관찰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였다. 민주는 즉시 사설 보안팀을 불러 집안 전체를 샅샅이 뒤지게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재뿐만 아니라 거실의 액자 뒤와 침실의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도 소형 도청기와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사생활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했지만 그보다 더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내부의 적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보안팀이 철수하고 다시 정적이 찾아온 집안에서 민주는 서연을 식탁 앞에 앉혔다. 그는 서연에게 왜 발견 즉시 제거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서연은 섣불리 제거했다가는 상대방이 눈치채고 또 다른 방법을 쓸까봐 대표님이 직접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고용인이 아닌 쓸모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헬리오스 그룹은 태양광 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민주는 최기석 전무가 주도한 이 계약을 승인하기 직전이었으며 집으로 가져온 방대한 양의 계약서를 검토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곁에서 커피를 리필해주며 그가 보는 서류들을 어깨 너머로 힐끗거렸다. 화면에 띄워진 인수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계약 조항들을 보던 서연의 눈에 낯익은 숫자에 배열이 들어왔다. 그것은 며칠 전 쓰레기통에서 발견해 복원해 보았던 메모 조각에 적혀 있던 숫자와 일치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서연은 민준의 방해 금지 명령을 어기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 계약서의 환율 보전 조항이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특정 수치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민주는 피곤함에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보며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드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학교에서 경제 동아리 활동을 하며 공부했던 내용과 메모에서 본 숫자들의 연관성을 근거로 설명했다. 그녀는 계약서 부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명시된 특약 조항이 만약 환율이 일정 구간을 벗어날 경우 모든 손실을 헬리오스 본사가 떠안게 되는 독소 조항임을 짚어냈다. 그리고 인수하려는 해외 기업이 사실상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연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민준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해당 기업의 법인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은밀히 조사를 지시했다. 1시간 뒤 민주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서연의 말대로 그 기업은 최기석 전무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고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민주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고 배임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할 뻔했던 것이었다. 민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의자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믿었던 임원진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배신감과 그 함정을 간발의 차로 피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는 서재 구석에 서서 숨죽이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고작 18살의 여고생이 헬리오스 그룹의 법무팀과 전략팀도 찾아내지 못한 덫을 발견해낸 것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 사건 이후 민준과 서연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민주는 더 이상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 식사 자리에서 회사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도 했고 서연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서연 또한 민준을 단순히 두려운 고용주가 아니라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는 한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이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며 묵묵히 곁을 지켰고 민준은 그런 서연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고 적들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유일하게 등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최기석 전무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원인이 민준의 집 안에 있는 낯선 여자아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새로운 칼날을 갈고 있었다. 어느 날 하교길의 서연은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따돌리려 했지만 그들은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겁에 질린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조차 없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익숙한 민준의 차가 나타나 급정거하며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민준은 차에서 내려 서연을 끌어안고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경호원을 붙여두었던 것이다. 차 안에서 덜덜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민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라고. 그리고 내가 널 지킬 테니 너는 내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말라고. 그것은 단순한 고용주의 명령이 아닌 한 남자의 간절한 맹세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서연에게 새로운 스마트폰과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된 목걸이를 건넸다. 그는 이것이 서연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며 최기석 전무가 서연의 존재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서연은 목걸이를 받아들며 자신이 민준의 약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물었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서연이 짐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인이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연의 방문 앞을 지키며 밤을 새웠고 서연은 문 너머에 그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마음은 소리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며칠째 짓궂은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공기는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헬리오스 그룹의 인수 합병건이 무산된 이후 최기석 전무 측의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잠잠해진 듯 보였으나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민준과 서연은 직감하고 있었다. 서연은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야 했다. 민준이 선물한 목걸이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쇄골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평범한 여고생의 일상이 아닌 거대한 권력투쟁의 한복판임을 상기했다. 학교 시간이 다가오자 주머니 속에 진동이 울렸고 발신자 제한 표시가 뜬 액정을 바라보는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기분 나쁜 웃음소리만이 짧게 스치고 끊어졌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잔향을 남겼고 서연의 뇌리에 불길한 경고음을 울렸다.
그녀는 즉시 병원에 있는 동생 서아를 떠올렸다. 민준이 자신의 안전은 철저히 지키고 있었지만 아직 일반 병동에 머물고 있는 서아는 상대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학교 정문을 빠져나오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기사의 차에 올라타는 대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기사가 당황하며 그녀를 불렀지만 서연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택시가 거북이처럼 움직이는 동안 서연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아픈 동생을 건드린다면 그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노려보며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 병원 로비에 도착한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구 계단을 통해 중환자실이 있는 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다리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복도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소 조용하던 병동 복도에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서성거리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업무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최기석 전무가 보낸 사람들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서아의 병실을 향해 다가갔지만 병실 앞을 막아서고 있는 사내의 거대한 등판에 가로막혔다. 비켜달라고 소리치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도끼 서린 짐승처럼 매서웠다. 사내는 비웃음을 흘리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길을 터주지 않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때 병실 안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서연은 이성을 잃고 사내의 팔을 밀치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예상 밖이었다.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링거줄과 의료기기들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서아가 사라진 것이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텨섰다. 그녀는 복도로 뛰쳐나와 간호사의 멱살을 잡듯이 다급하게 물었다. 내 동생 어디 갔냐고 절규하는 서연의 외침에 복도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간호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조금 전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퇴원 수속을 밟으려 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다른 무리에 의해 환자가 이송되었다고 횡설수설 설명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최악의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절망에 빠진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익숙하고도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롱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강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표정과는 달리 눈가에 살기를 띠고 있었고 뒤에는 그의 개인 경호팀이 대동하고 있었다. 병실 앞을 지키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민준을 보고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민준은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쳐 서연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바닥에 앉아있는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위험을 자초하느냐고 나지막하게 꾸짖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거친 말과는 달리 서연의 어깨를 단단하고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가슴팍을 두드리며 동생을 찾아내라고 울부짖었다. 민주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병원 내부 직원용 통로로 그녀를 이끌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걷는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거침없었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그를 따라갔고 그들은 병원 본관을 지나 별관에 위치한 VIP 전용 병동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구역으로 입구에서부터 홍채 인식과 이중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민준이 패스를 찍고 문을 열자 호텔 로비처럼 고급스럽고 고요한 복도가 나타났다.
그는 가장 안쪽에 있는 특실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평온한 얼굴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서아의 모습이 있었다. 서연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끌어안았고 서아는 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눈치였다. 안도감에 휩싸여 동생을 껴안고 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민주는 병실 문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그는 이미 최기석 전무가 서연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서연이 학교에 간 사이 선수를 쳐 서아를 이곳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그는 서연이 패닉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보안상의 이유로 미리 알리지 않았던 자신의 냉혹한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하면서도 서연의 눈물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진정하고 나서야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원망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동생을 병실에 남겨두고 민준을 따라 복도로 나왔다. 복도의 벤치에 앉은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계약이고 빚이고 다 필요 없으니 동생과 함께 멀리 도망가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이 민준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동생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계약 파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거칠게 서연의 어깨를 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도망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최기석은 한번 문 먹잇감을 절대 놓지 않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며 네가 내 곁을 떠나는 순간 너와 내 동생은 그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될 뿐이라고 냉정하게 현실을 지적했다. 민주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제 너는 단순히 돈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내 약점이자 동시에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부모님이 사고로 위장된 암살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한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다시는 내 사람을 잃는 꼴은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덧붙였다. 내 사람이라는 단어에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소유욕의 표현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무거운 약속처럼 들렸다. 민주는 서연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말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내가 끝낼 때까지 너는 내 등 뒤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고. 그것이 네가 살고 네 동생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 시각 헬리오스 타워의 임원실에서 최기석 전무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납치 작전이 실패하고 강민준이 직접 나타나 상황을 정리했다는 소식에 그는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그는 조카인 민준이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직접 움직였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분노했다. 그동안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 같던 놈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생겼다는 것은 기회였지만 그 약점을 건드렸을 때 민준이 보일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격렬하다는 점이 문제였다. 최기석은 깨진 유리 조각을 구둣발로 지식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민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그룹 창립 기념 파티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민준은 서연에게 당분간 학교를 휴학하고 집과 병원만을 오가며 지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서연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망설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병실 앞에 자신의 개인 경호원 2명을 24시간 상주시키도록 지시했고 의료진에게도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병원을 나서며 민주는 서연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이전처럼 어색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 같은 배를 탄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하는 침묵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쳐 있었지만 밤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먼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꺼내 물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그가 짊어진 고독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라이터를 켜 그에게 불을 붙여주었다. 타오르는 불꽃 너머로 민준의 깊은 눈동자가 서연을 응시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뜬금없이 물었다. 만약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해도 내 곁에 있을 거냐고. 서연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대표님이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제 제가 대표님을 지킬 차례라고. 그 대답을 들은 민주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서연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것은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애정 표현이자 서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의 서재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민준은 밤늦게까지 최기석 전무의 비리 자료를 검토하다가 잠든 서연을 발견하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작고 여린 소녀가 자신의 삭막한 인생에 들어와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균열 틈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것 같아. 민주는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릴 적 자신을 구해주고 순직한 소방관의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속 소방관의 눈매가 서연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사진을 다시 집어넣었다.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식사 자리에서 서연에게 폭탄 선언을 했다. 다가오는 주말 헬리오스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에 서연을 파트너로 동반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다. 자신 같은 고등학생이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민준의 생각은 확고했다. 최기석 전무가 숨어서 서연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면 오히려 그녀를 세상에 공개하여 자신의 보호 아래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낫다는 계산이었다. 또한 그는 서연에게 파티에 참석하기 위한 예절 교육과 댄스 교습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서연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민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파티 초대가 아니라 적들의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오후가 되자 유명 디자이너 샵의 직원들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연의 치수를 재고 수십 벌의 드레스를 입혀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며 무심한 듯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부끄러워하는 서연의 모습은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아름다웠다. 직원이 추천한 짙은 네이비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나오자 민준의 시선이 멈췄다.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그 옷은 서연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그녀를 성숙한 여인처럼 보이게 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좋아요 라고 말했고 그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서연은 낯설음을 느꼈지만 이 옷이 자신을 지켜줄 갑옷이라고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헬리오스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이는 사교의 장이자 욕망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전장이었다. 호텔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최고급 리무진 행렬과 쉴 새 없이 터지는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는 오늘 밤의 행사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준의 차가 로비 정면에 멈춰서자 대기하고 있던 호텔 지배인들이 달려나와 문을 열었고 검은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민준이 먼저 내려 주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재킷 단추를 잠그며 차 안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고 내린 사람은 짙은 네이비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었다. 그녀가 차 밖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소란스럽던 로비에는 찰나의 정적이 감돌았고 곧이어 수근거리는 소리와 함께 더욱 격렬한 플래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쏟아지는 빛과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에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지만 민준이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중심을 잡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배운 대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턱을 당기며 정면을 응시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사교계를 경험한 귀부인처럼 우아하고 침착해 보였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자신의 팔에 감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긴장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오늘 밤 너는 내 파트너로서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 존중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는 그의 말은 서연에게 강력한 주문이 되어 두려움을 떨쳐내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레드카펫을 지나 황금빛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고 그들의 입장은 마치 왕과 왕비의 행차처럼 좌중을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냈다. 연회장 안은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클래식 사중주단의 연주가 은은하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탐색전이 먼저 들어왔다. 사람들은 민준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면서도 그의 옆에 선 낯선 소녀를 향해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헬리오스 그룹의 젊은 제왕이 공식적인 자리에 여자를 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그들의 관심은 폭발적일 수밖에 없었다. 민주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을 데리고 행사장 중앙으로 이동했고 다가오는 재계 인사들에게 짧은 눈인사만 건네며 거리를 두었다. 그는 서연이 불필요한 접촉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바리케이드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다. 그때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와인잔을 들고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유통 대기업 회장의 딸이자 평소 민준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표해왔던 인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인사를 건넨 뒤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느 집안의 영예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졌다. 말 속에는 뼈가 있었고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주위의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신은 특정 가문의 배경이 아닌 강민준 대표의 개인적인 파트너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그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답변이었다. 여자는 서연의 당돌한 태도에 표정이 굳어지며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다. 그녀는 서연의 드레스를 가리키며 안목은 나쁘지 않으나 출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급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비아냥거렸다. 분위기가 싸늘해지며 민준이 나서려는 찰나 서연이 한 발 앞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여자가 착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바라보며 그 목걸이의 디자인이 작년 경매에서 유찰되었던 모조품 논란이 있던 제품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부드러운 어조로 지적했다. 서연은 민준의 서재에서 보았던 미술품 및 보석 관련 카탈로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주위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준은 서연의 기지 넘치는 대응에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여자를 지나쳐 걸음을 옮겼다. 그는
서연에게 귓속말로 아주 훌륭했다고 칭찬했고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민준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들고 테라스 쪽으로 이동해 잠시 숨을 돌렸다. 연회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자 서연은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민주는 난간에 기대어 서연을 바라보며 오늘 밤이 끝나면 너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곧 닥쳐올 폭풍을 위한 짧은 휴식에 불과했다. 연회장 중앙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단상을 비추자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최기석 전무가 등장했다. 그는 여유로워 보이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기석은 마이크를 잡고 헬리오스 그룹의 역사를 읊으며 창립 기념사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예의상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연설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그의 시선이 테라스 쪽에 서 있는 민준과 서연에게 꽂혔다. 그는 뜬금없이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하며 최근 그룹 내에 우려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꺼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민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최기석은 목소리를 높여 최고 경영자의 도덕성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역설하며 화면에 준비된 자료를 띄웠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서연의 사진과 함께 거액의 돈이 병원으로 이체된 내역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민준이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여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스폰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수술비 지원이라는 명목은 사라진 채 마치 부적절한 관계의 대가로 돈이 오간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연회장은 경악에 찬 비명과 옹성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시선이 민준과 서연에게 쏠렸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회적 매장을 노린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의 존재가 민준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눈빛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는 기분이었다. 최기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명백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회의만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질문을 쏟아내며 두 사람을 포위해왔다. 민주는 창백하게 질린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등 뒤로 숨겼지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는 단상으로 걸어 나가기 위해 발을 때려 했지만 서연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지금 나가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최기석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드는 꼴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공포를 삼키고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최기석이 제시한 자료의 모순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병원비 이체 내역의 날짜와 최기석이 주장하는 횡령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돈은 회사 공금이 아닌 민준의 개인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귓속말로 침착해야 한다고 저 자료는 조작되었으며 우리가 반박할 증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상황은 서연의 예상보다 훨씬 험악하게 돌아갔다. 최기석의 사주를 받은 일부 주주들이 고함을 지르며 민준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쳤고 험악한 분위기에 경호원들이 투입되어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민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이크를 잡기 위해 단상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지만
등 뒤에 남겨진 서연은 불안함에 떨고 있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서연을 향해 와인잔을 던졌고 붉은 와인이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적셨다. 모욕적인 욕설이 날아들었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민준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단상에 오른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장례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일갈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준은 최기석을 노려보며 그가 제시한 자료가 허위임을 주장했지만 최기석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또 다른 증인을 내세웠다. 매수된 회계팀 직원이 등장하여 민준의 지시로 장부를 조작했다고 거짓 증언을 시작하자 여론은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반박할 결정적인 물증이 당장 수중에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최기석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민준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민준이 선물한 클러치 백 안에 들어있던 USB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민준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메모와 도청 장치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연이 며칠 밤을 새워 정리해둔 최기석의 비리 파일이었다. 그녀는 이것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가져왔지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임을 직감했다. 서연은 심호흡을 깊게 하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군중을 헤치고 단상을 향해 걸어 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와인 얼룩이 묻은 드레스는 오히려 그녀를 전장에서 상처 입은 여전사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서연이 단상 위로 올라오자 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짓으로 내려가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떨림은 멈춰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신이 바로 그 후원의 대상자이며 이 모든 이야기가 조작된 거짓임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무선 연결로 스크린 화면을 제어하기 시작했다. 기술적인 준비는 이미 학교 컴퓨터 동아리에서 익힌 해킹 실력으로 시스템에 접속해둔 상태였다. 최기석이 당황하여 직원들에게 화면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의 손놀림이 더 빨랐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최기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이번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회계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는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최기석은 민준을 매장시키고 그룹을 집어삼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충격적인 반전의 장례는 다시 한번 뒤집혔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기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민주는 서연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꼈다. 서연은 민준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대표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소녀가 아니라 민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헬리오스의 진정한 안주인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낸 것이었다. 최기석은 경호원들에게 서연을 끌어내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했고 즉시 보안 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민주는 미리 검찰에 최기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놓았었지만 확실한 물증이 부족해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서연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제공한 셈이었다. 수사관들이 최기석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그는 저항하며 민준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민주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청중들을 향해 정중하게 사과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과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는 서연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그녀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의 딸이자 헬리오스 그룹이 후원하는 장학생이며 앞으로 자신의 곁에서 함께할 소중한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오해를 풀고 두 사람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서연은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민준이 단단하게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오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나긴 싸움 끝에 얻어낸 승리의 눈물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긴장이 풀려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민준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겼다.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용기는 그가 평생 동안 보아온 그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보다도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지시하며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차갑고 외롭게만 느껴지던 도시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옆에 있는 이 작은 소녀 덕분이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깍지를 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파티장에서의 극적인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둠은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서연과 민준을 태운 세단이 한강변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고 창밖에는 다시금 빗방울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최기석 전무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평생을 권력의 암투 속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달려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운전석에 백미러를 주시하며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했고 옆에서 피곤에 지쳐 잠든 서연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실제였다. 차가 강변북로를 빠져나와 한남동으로 진입하는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민준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맞은편 차선에서 라이트를 끈 채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 왔다. 운전기사가 급히 핸들을 꺾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충돌을 완전히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쾅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세단의 측면이 찌그러졌고 차체는 중심을 잃고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춰섰다. 에어백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민주는 충격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서연을 감싸 안았고 덕분에 서연은 큰 부상 없이 그의 품 안에서 눈을 떴다. 매캐한 연기와 타는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운전기사는 의식을 잃고 핸들 위에 쓰러져 있었다. 민주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서연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서연은 놀란 표정 외에는 크게 다친 곳이 없어 보였지만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어깨를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찌그러진 차 문을 발로 차서 억지로 열었다. 그는 서연을 먼저 차 밖으로 밀어내고 자신도 비틀거리며 도로 위로 빠져나왔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트럭에서 내린 남자는 검은 우비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섬뜩하게 빛나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그는 최기석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고용해둔 전문 청부업자였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민준과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민준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서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내가 시간을 끌 테니 무조건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다친 그를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민준은 화를 낼 시간조차 없었다.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민준은 팔을 들어 공격을 막아내며 둔탁한 타격음에 신음했다. 빗속에서의 육탄전은 처절했다. 민준은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사고의 충격과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했다. 그는 남자의 공격을 간신히 피하거나 막아내는 데 급급했고 흙탕물 위를 구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은 주변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 남자에게 던지며 필사적으로 민준을 도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남자는 서연이 귀찮다는 듯 그녀를 향해 방향을 틀었고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서연이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는 순간 민준이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몸을 날려 남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두 남자는 빗물 섞인 도로 위에서 뒤엉켜 뒹굴었고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남자는 민준을 떨쳐내기 위해 품 안에서 날카로운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은색 칼날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고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민준은 칼을 든 남자의 손목을 잡고 버텼지만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다. 남자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칼끝을 민준의 목을 향해 조금씩 밀어 넣었다. 그때 서연이 달려들어 남자의 팔을 깨물었고 남자가 고통에 주춤하는 사이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남자가 뒤로 나자빠졌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일어나 이번에는 서연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민준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연을 끌어안으며 자신의 등을 내주었고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민준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뜨거운 피가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민준의 몸이 무겁게 서연에게로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자신의 어깨를 적시는 끈적하고 따뜻한 액체의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민준을 받아 안았다. 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서연의 얼굴을 감싸며 괜찮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청부업자가 다시 공격하려 다가오는 순간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미리 호출해 두었던 경호팀과 경찰차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당황한 남자는 칼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곧이어 도착한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민준은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민준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를 찢어 민준의 상처 부위를 압박하며 지혈하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피를 막을 수 없었다. 민준의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해져 갔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서연을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약속 지켰다는 그의 작은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서연의 가슴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민준을 들것에 실었고 서연은 그들의 손에 이끌려 구급차에 함께 올랐다. 산소 호흡기를 쓴 민준의 모습은 병원에서 보았던 동생의 모습과 겹쳐지며 서연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상기시켰지만 그녀는 이번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응급실 앞 복도는
차갑고 하얀 형광등, 불빛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드레스를 입은 채 수술실 문 앞을 지켰다. 경찰들이 다가와 사건 경위를 물었지만 그녀는 멍하니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만 바라볼 뿐이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헬리오스 그룹의 임원들과 비서실장이 서연을 둘러쌌지만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거나 쫓아내지 못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민준이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이미 모두에게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남은 생명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그를 데려가지 말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수술은 장장 5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피로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고 의사는 다행히 장기 손상은 피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피로가 온몸을 덮쳤지만 그녀는 회복실로 옮겨진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민준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서연은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병실 안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두 사람만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든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는 움직이기 힘든 손을 들어 서연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눈을 뜬 민준을 보자마자 다시금 눈물을 쏟아냈다. 민준은 쉰 목소리로 왜 또 울고 있느냐고 장난스럽게 타박했지만 그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다. 민준은 아픈 상처를 참으며 서연을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살아있음에 그리고 서로의 곁에 있음에 감사하며 말없이 체온을 나누었다. 뉴스는 온통 헬리오스 그룹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최기석 전무는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를 따르던 하수인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덤프트럭 운전사와 청부업자의 자백으로 인해 최기석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완벽하게 몰락했다. 헬리오스 그룹 주가는 잠시 출렁였지만 민준의 영웅적인 행동과 서연의 기지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기업 이미지는 쇄신되었고 주가는 반등했다. 병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며 민준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상처였지만 이제는 그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세살을 돋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일주일 뒤 민준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퇴원 준비를 서둘렀다. 의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민준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고집을 피웠다. 그는 서연에게 퇴원하는 날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했다. 서연은 아직 몸이 성치 않은 그를 걱정했지만 민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여 거절할 수 없었다. 민준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특별한 장소를 예약하고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준비시켰다. 서연 또한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민준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을 나섰다. 병원 밖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섞인 봄 기운이 느껴졌다.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차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 묘지로 향했다. 서연은 민준이 부모님의 묘소에 가는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차가 멈춘 곳은 헬리오스 가문의 묘역이 아닌 국립현충원 근처의 작은 추모 공원이었다. 민준은 휠체어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영문을 모른 채 그의 뒤를 따랐다. 민준이 멈춰 선 곳은 어느 소방관의 묘비 앞이었다. 낙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비석에는 10여 년 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의 인물은 바로 그녀가 어릴 적 잃어버린 아버지였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표님이 왜 여기를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민주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15년 전 불길에 휩싸인 건물 옥상에서 갈 곳을 잃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어린 소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벗어 씌워주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소방관이 있었다고. 그 소방관 덕분에 소년은 살아남았지만 소방관은 건물이 무너지며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눈물이 가득 고인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소년이 바로 나였고 나를 살리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네 아버지라고 고백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두 사람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희생으로 이어져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알고 서연을 찾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죄책감 때문에 차마 나설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날 밤 빗속에서 서연을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와 똑같은 눈빛을 보고 운명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제가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 평생을 바쳐 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그의 맹세는 바람을 타고 묘비 위로 흩어졌고 서연은 민준을 끌어안으며 하염없이 울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을 바다 하나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묘지에서 내려오는 길에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갔다. 서연은 휠체어를 미는 대신 민준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결과로 살아남은 사람이 강민준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다. 민준은 15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는 걷는 내내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서연 또한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을 느꼈다. 과거의 비극이 두 사람을 묶어준 붉은 실이 되어 이제는 서로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차에 오르기 전 서연은 민준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아빠도 당신이 살아줘서 고마워할 것이라고 속삭였고 그 말은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마지막 가시를 녹여주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날 저녁 민준은 서재로 서연을 불렀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 첫날 서명했던 그 불공정하고 가혹했던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라이터를 켜 계약서 끝에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가 되어 쓰레기통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두 사람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민준은 이제 너를 올가매던 빚도 의무도 모두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그는 서연에게 자유를 주며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곳을 떠나 원하는 삶을 살아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타버린 재를 바라보다가 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그를 떠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웠던 겨울 바람이 물러간 자리에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아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고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며 평범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다. 서연 또한 민준의 전폭적인 지원을 사양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명문대학교 경영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고, 주말에는 헬리오스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했다. 서연의 이러한 주체적이고 당당한 모습은 민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 그는 그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행복을 느꼈다. 헬리오스 그룹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최기석 전무의 구속 이후 민주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부패한 임원들을 일소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에 그는 공포와 실적만으로 직원을 다스리는 냉혈한이었지만 서연을 만난 이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임을 깨닫게 되었다. 직원들은 가끔씩 회의 도중 옅은 미소를 띠거나 일찍 퇴근하여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대표의 변화에 놀라워하면서도 그 변화를 반겼다. 민주는 더 이상 고독한 성에 갇힌 왕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차가운 자본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경영 철학에 녹여내며 존경받는 기업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민주는 서연과 서아를 데리고 한강 시민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갔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세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이 행복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서아는 민준을 형부라고 부르며 장난을 쳤고, 민준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서아의 응석을 다 받아주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였다. 벼랑 끝에 서서 절망하며 울부짖던 18살의 자신에게 다가가 말해주고 싶었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그러면 너에게도 이런 눈부신 날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강물 위로 부서지는 햇살처럼 그녀의 인생에도 비로소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것이었다. 해가 저물고 서아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민주는 서연을 데리고 남산타워가 보이는 전망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비오는 밤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빗속에서 절박하게 마주섰던 그 도로는 이제 아름다운 빛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민주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커플링이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내 인생에 들어온 날부터 나의 모든 계절은 봄이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의 모든 계절을 너와 함께 걷고 싶다는 담백하지만 진심 어린 프러포즈를 건넸다. 서연은 반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 끼워주는 반지를 받아들였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딱 맞았고 차가운 금속이 체온에 의해 금세 따뜻해졌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구원했듯이 나도 당신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애와 연인으로서의 깊은 사랑이 녹아 있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고 창밖의 서울 야경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의 대학 졸업식 날, 강당은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학사모를 쓴 서연이 단상에서 대표로 상을 받고 내려올 때 객석 맨 앞줄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든 민준과 건강하게 자란 서아가 앉아 있었다. 서연이 그들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자 민주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졸업식이 끝나고 캠퍼스 교정에서 사진을 찍으며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확인했다. 민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그녀를 응원했다. 서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늦은 밤 당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무모한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민주는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헬리오스라는 거대한 제국의 주인과 그를 변화시킨 당찬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세간에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그 결말을 보며 돈과 권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진부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연과 민주는 서로의 손을 잡고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을 걸어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보다 아름다웠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은 이제 영원한 행복이라는 결실을 맺으며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